2030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를 전망한 148만 달러까지 갈 거다. 비트코인이 강남 아파트가 될 것이다. 자, 이번에 기자님께서 비트코인 지금 사서 평생 투자하는 법을 책을 추가하셨는데, 이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저도 올해부터 제 기준에서는 의미 있는 비중의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따라 사면 안 됩니다. 저거 다 없어져도 저한테 인생에 피 안 가는 선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샀기 때문에 더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뭐 가격도 많이 올해는 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정을 겪고 있어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많이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비트코인 뭐 지금 보면 조정이지만 올해 초부터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한 50% 이상 뭐 올랐을 텐데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뭔가요? 올해 초기부터 사실 굉장히 호재라고 불리는 게 많았죠. 그렇죠.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에 블랙락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현물 ETF 맞아. 승인이 사실 이 상승의 초반에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그 외로는 사실 이 올해 초에는 사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나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러한 기반 속에서 말씀처럼 올해 50% 이상 크게 상승했기도 했었죠. 앞서서 현물 ETF가 정말 이 비트코인에게는 정말 큰 이슈였던 게,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비트코이너들은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믿을 수 있는 자산이다,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게 어떤 법적인 명문화가 된 사례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까지 이 현물 ETF 승인을 해줘버리면서 이게 자산으로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조정을 좀 겪고 있잖아요. 그때 1억 500이었나 1억 뭐 얼마까지 갔다가 계속 9천을 깼다가 하여튼 지금 9천에서 1억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뭐죠? 사실 투자 심리 위축이 저도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아직 어느 정도 건전한 상승부 반납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미 비트코인은 연중 기준으로 지금 이제 촬영일 기준 한 54%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게 다른 투자 시장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상승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중 상승분으로 비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중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한 6% 정도 하락을 했고,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4%, 5% 정도 지금 고점에서 내려와 있는데, 이 두 개 지수는 사실 연간 6% 정도 오르는데 그쳤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가 넘게 상승을 하고, 반납분이 이제 10%, 20% 정도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또 코인 하면 이 한국의 이 인문들이 투자와 뭐 나쁘게 표현하면 투기 심리가 좀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거래량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 시장이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사실 이 거래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물 있고 선물 같은 것도 많이들 하시고, 이제 온체인에서 거래가 되는 뭐 디파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난해 이제 블룸버그 집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시장이 현물 거래에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시장이다라고 집계가 되기도 했었어요. 지분이 약 41%, 2%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달러보다 많은 거래가 원화 기준으로 현물 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한국 시장 투자자분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거래량이 한국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잖아요. 달러만큼. 전 세계 달러만큼 원화가 많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그거는 한국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거래가 너무 트레이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잡힌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 시장 속에서 이제 화폐의 비중으로 따지면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한국 시장이 조금 그 현물 트레이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트레이딩 볼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당연히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긴 하겠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던 이유, 뭐 현물 ETF 승인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이게 가장 컸었죠. 지난 2012년, 16년, 2020년 반감기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었는데, 4월 반감기가 며칠나 지났죠? 한 4일, 5일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반감기에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이 주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2016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한 30배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번에는 자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 반감기인데
안 오르는데? 아씨, 이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어떤 분들은, 아니야, 원래 반감기 시작하고 원래 안 올라. 지나고, 조정 겪고, 크게 오르는 거야. 과거 시장에서도 사실 이 반감기 관심 많이 받으셔서 이제 저 때 차트 어떻게 됐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 동안은 이제 횡보장이 없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채굴 산업에서도 이제 반감기라는 게 절반으로 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게 크게 와닿진 않지만 이제 저 수익을 통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신 분들한테는 저게 리워드가 매출이 절반이 된다라고 하면 저건 엄청난 타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업태 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분들은, 작은 비즈니스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 탈출을 진화하시고 그럴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시장 매물이 오히려 반감기가 지났음에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반감기 대비 수요 대비 공급의 감소라는 것이 기존과 같은 큰 상승분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요? 기존 시장에서는 사실 비트코인 개수, 한 블록을 채굴했을 때 되는 이 채굴의 양이 50개에서 25개가 되고 25개에서 12개가 되고 12개에서 6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대폭 줄었는데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 이미 그 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50% 줄긴 했지 이미 절대 수치 자체가 작아졌으니까. 그 반감기라는 것 때문에 이 공급이 시장에서 가지는 의미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미 그 절대값은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이미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반감기 때는 지난번처럼 많은 상승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네, 대신 이 반감기라는 것이 공급 감소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내러티브, 그 스토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급을 예상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마저도 이 금의 생산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금의 채굴 기술이 발전하고 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금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많은 부분에 쓸 수 있기도 하죠. 맞아. 예전에 뭐 원유가 몇 년 지나면 다 채굴되고 끝난다 그런 얘기 했는데. 계속해서 나왔던 것은 우리도 굉장히 많이 봤던 이야기인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공급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내러티브가 강화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반감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주도 많은데 우리가 왜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비트코인이 가진 경쟁력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네네, 저는 포트폴리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굉장히 많은 본인이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가지고 있고, 네네,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본인 자산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네.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저는 한 50% 좀 넘게 코인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순자산 50%를 네네, 그렇습니다. 인생을 거기에 거셨구나. 네, 인생에 걸었다고. 몇 년도부터 투자하셨죠? 저는 처음 투자했던 거는 2016년, 17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엄청 또 빨리 시작하셨네. 네, 일반 좀 우리 빨리 한국 했던 것 사람들이 같습니다. 부자시겠네. 아닙니다. 워낙 제가 이제 뭐 사회생활하고 그런 시기도 있다 보니까 네네. 그냥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고 조금 일찍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뭔가 미래 세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서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17년도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 비트코인 투자 왜 해야 되고 비트코인의 경쟁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의 종목이라고 아직까지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기술주 투자를 할 때 뭐 기술주 투자하면은 뭐 공격적인 투자 많이 하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것도 하나 넣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비트코인은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섹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디지털화된 가치 자산 수단이라는 새로운 섹터, 새로운 분야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금이 기존 세상에서 자신만의 섹터를 가지고 있죠. 금은 아마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안전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금이 이렇게 기존 세상에서 안전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채굴 제한 그리고 지속적인 수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가치의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명목화폐와 이 금의 가치 비교 그래프를 보시면 이러한 추이 조금 더 자세히 이게 뭔가요? 아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이 그래프는 1900년부터 2017년까지 각 명목화폐 가치 대비 금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1900년도에 금 하나의 가치를 살 때 이 명목화폐들을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100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시대에 예를 들어서 1달러에 금 1온스 정도를 살 수 있었다라고 친다면 그때의 가치는 100으로 똑같이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약 100년이 조금 넘게 지난 동안 저 화폐와 금의 교환비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엄청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보시면은 지금 저 그래프들, 저 각 명목 화폐들의 그래프가 0에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금이라는 수량은 제한되어 있지만
화폐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찍어내는 화폐인 거죠. 예전에는 이제 금태환 같은 정책을 통해서 금과 화폐 사이에 교환비, 그 가치가 유지가 되었지만 이런 시스템이 폐지되면서 이제 화폐라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플랫폼이자 발행 권한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금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안전자산이라고 믿을 수 있는 자산 대비 이 명목화폐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고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자산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그 시장 속에서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제가 이 금이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말씀드렸던 제한된 공급 그리고 이 시장 속에서의 계속된 수요라는 것이 비트코인은 그 자신의 가치를 디지털화된 양식으로 처음 그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이 세상에 제시한 자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뭐 전문가분들 말에 기자님 굉장한 공감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의 스토리 그리고 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속에서 화폐 발행량은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죠. 정말 무한히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미국 정부의 유동성 증감 그래프를 보시기만 하더라도 1980년대에 약 2조 정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20조를 넘어서 엄청나게 많은 수량, 약 10배가 넘은 화폐가 이 시장 속에 풀려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계속해서 가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금의 공급은 세상 속에 제한되어 있지만 달러, 화폐의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자산과 계속해서 공급이 유지되는 자산, 이 두 개의 교환비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최소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미국 유동성 증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유동성이다라고 하는 화폐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러티브 속에서 이 비트코인은 화폐의 발행량,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존재죠. 심지어 금마저도 우리가 그 채굴량, 그 생산 효율성 같은 것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석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몇십 년 전에도 계속해서 석유 고갈이 된다. 조금 있으면 우리 석유 못 써. 계속 다른 거 써야 돼. 라고 해서 뭐 친환경 에너지나 뭐 원자력 이렇게 대체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즘은 그런 얘기가 더 쏙 들어가 있기도 하죠. 우리가 이처럼 어떤 자산에 대해서 그 공급, 생산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기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었던 내러티브, 존재할 수 없었던 구조인 겁니다. 이 이미지는 뭐예요? 지금 보신 것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 반감기라는 것과 이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을 의미하는 그래프인 건데요. 이게 끝이 2100만 개가 돼 있는 게 이때까지 이제 발행하면 끝난다라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이 채굴량이 계속해서 절반으로 들어가고 있죠. 2015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반감기에서는 이제 3.125개로 이 시장이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본 반감기가 적용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블록당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 이는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총 공급량 또한 2100만 개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3.125개가 나오는 건가요? 네네, 블록 채굴당 보상. 이 채굴자분들에게 가는 보상이 그렇죠. 3.125개. 예전에는 50개, 그게 반감기 25개, 그 다음에 12.5, 이제 2분의 1씩 줄어드는데, 이제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똑같지만, 이제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굉장히 크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앞으로 보면 이게 똑같은 반감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반감기가 아니어서 제가 앞에서 단순히 공급 감소만으로 기존과 같은 가격 상승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안 오를 거라면 비트코인을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이 자산이 크게 오를 거니까 사는 심리, 뭐 일반 사람들 사실 블록체인 이걸 통해서 아직 거래하고 요즘에 이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그렇죠. 저도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나는 부분.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꺾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공급량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그러한 기대감이 많이 꺾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과 달리 이 공급량이 대폭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저 서플라이 측면의 총 공급 그래프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산은 하나의 예정된 공급량으로 가고 있는 수순 속에 있고 그 시장 속에서 우리가 수요의 공급에 따라서 알 수 있듯이 공급이 제한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자산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 가치는 지금 시장보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직접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작가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작가님은 이제 돈이 무엇을 위해서 인간에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질문이 폭넓어서 폭넓은 답으로 드리면 당연히 인간의 이제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경제적 자유, 뭐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거고 돈이 필요한 건 어쨌든 거래.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옷이든 신발이든 뭐 컴퓨터든 뭐 카메라든 그 거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사실 역사가 있죠. 돈의 역사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많이 배웠던 거는 처음에 이 교환의 역사를 되돌려 보면 이 원시인들 초기에 다인계 인류는 아마 물물 교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교환했을 거다. 그리고 그 뒤로 그 화폐의 역사 속에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 아마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것을 화폐로 썼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조개 껍데기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물물 교환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고 그 뒤로 나오게 된 것들이 어떤 귀금속에 기반한 화폐들, 그 뒤로 나와서 귀금속의 비효율성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 이제 명목화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돈의 시스템이었던 거고 거기서 또한 발전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실 명목화폐, 이 지폐화폐는 거의 안 쓰죠. 신용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돈의 모습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거의 인류는 계속해서 이 돈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모습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물물 교환이라는 것보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돈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 조개 껍데기보다 나은 모습이 있을 것 같아. 금화, 은하보다 나은 모습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돈의 구성을 계속해서 바꿔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신용 그리고 법정화폐라는 시스템을 보면서 과연 이 시스템이 인간을 위한 시스템인가? 이 인류를 위해서 올바른 시스템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이 시스템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돈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작가님은 그러면 올바른 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찌는 존재가 올바른 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철학적인 질문인데 그냥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냥 반대로 왜 올바르지 않아요? 이 명목화폐 이런 것들이 그게 궁금하네요. 명목화폐라는 것은 저희가 개인이죠. 우리가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그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 세상 속에서 어젠다를 만들어가고 방향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이 이끌어가는 방향성이 과연 우리 개인이 원하는 방향성과 동일할 것이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국가들이 만들어가는 법정화폐라는 내러티브 그리고 그 시스템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시스템인가? 또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화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말을 하겠죠. 달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결정하는 금융정책, 그들이 결정하는 화폐 정책은 그 나라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투자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FOMC, 금리 결정, 제롬 파월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걸 결정하느냐는 그 사람들 혼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들이 돈을 세상에 어떻게 푸느냐라는 것에 대한 부담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짊어지고 있지만 그 혜택은 달러만 누리고 있죠. 과연 우리는 이 시스템이 올바른 시스템이냐라는 것을 최소한 의문은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화폐라는 구조로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구조로서 그나마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제3자는 무엇이냐? 과연 그게 러시아 루블화가 될 것이냐? 중국 위안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과 같은 하나의 기술이 프로그래밍화된 시스템이 결정짓는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 혹은 교환의 매개체가 될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비트코인 투자함에 있어서 2017년부터 투자하신 기자님은 제1 원칙은 뭔가요? 저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건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스스로 자문해보시고 스스로 공감하시는 것이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높은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가치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라는 기반을 가지고 믿고 이 시스템을 나의 포트폴리오로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은 정말 우리가 화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생태계가 어떠한 포션을 가져갈 것이냐를
믿는 기반으로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사실상 지금 투자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거의 위험자산, 기술주와 같이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제가 나스닥, 비트코인, 금의 이 자산 상관성 그리고 상승 비중을 보여드린 차트인데요. 보시면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느 게 비트코인이죠?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파란색 비트코인이고 밑에 선들은 뭐죠? 밑에서 첫 번째 이 파란색 그래프는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성,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트색 그래프는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성입니다. 이 자산들이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같이 움직였냐, 다르게 움직였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보시면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투자 시장이 이 자산을 기술주와 비슷하게 아직까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올해 금리 인하 같은 내러티브가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 자산 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산의 움직임을 넘어서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이야기들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미디어들도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맨날 비트코인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마 올해는 비트코인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미디어는 그래도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이 나스닥과 같은 투자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게 갈 것이다 라고는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이야기들이 될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를 생각하고 그려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실제로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 친구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세상 속에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되어가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DCA라고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이 달러화 표시 기준 가격을 평균에 맞추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놓고 나는 이 시간이 되면 비트코인을 얼마 살 거야 라는 식으로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조금 줄이면서 내가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한 어떤 나의 불안을 줄이면서 한 포트폴리오 속에서 내가 이 자산의 크기를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약 2020년 정도부터 내가 매주 비트코인을 $100씩 매수했다면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를 포트폴리오 가치로서 보여드린 건데요. 지난 한 5년 정도가 되나요? 약 5년 동안 우리가 비트코인을 DCA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우리가 얼마를 넣었고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느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비트코인 DCA 투자를 했을 때 포트폴리오 가치 그리고 투자금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저 초록색 그래프 선, 투자금 그래프는 우리가 매주 똑같은 금액을 넣기 때문에 직선으로서 움직이고 있지만, 위에 있는 주황색 선, 저 포트폴리오 투자에 따른 비트코인 가치 그래프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그래프의 수치는 지난 5년 동안 비트코인을 $100씩 우리가 매수했다면 총 26,100달러의 투자금을 이 자산에게 우리가 투자를 했으며, 그로 인한 우리의 총 자산, 2024년 1월 기준으로 우리의 자산은 약 102,540달러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투자 자산을 보면 수익률만 약 300% 가까이가 되고, 우리가 약 3천만 원을 넣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되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프인 거죠. 26,100달러를 투자했을 시에 이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다. 매주 100달러라고 하면 좀 뭔가 좀 작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한 번에 넣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일반 투자 시장을 하시던 분들한테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자산에 대해서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자산을 넣는다는 것은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실 절대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기도 합니다. 작가님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는 우리의 멘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에 이 자산에 대해서 넣게 된다면 아마, 그리고 저같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 5년 넘게 투자를 해왔고 이 자산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비트코인의 급등락 속에서 굉장히 잠이 안 오는 날도 있고 아침에 번쩍 눈이 떠지는 날도 있고, 그런데 이거랑 기반이 없으신 분들이 내가 큰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하고 나는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포트폴리오로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없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나의 하나의 새로운 투자 옵션으로서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돈이 들어가면 사실 이 자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한 수단으로서 DCA로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고 내가 믿음이 가지면 가질수록 조금 더 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떤 방식이 좀 투자가 좀 좋을까요? 이게 투자 시장에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 특히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과 굉장히 높은 연동성을 보이고 있는 투자 주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채굴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주식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이 비트코인을 잔뜩 사는 회사들도 있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올해 이 비트코인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4월 기준으로는 이 주식들이 실제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나은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관련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이제 암호화폐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암호화폐라는 섹터 속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가 이 암호화폐 거래를 활용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자신들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더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러한 주식들이 오히려 더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 거래소 가입 같은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러한 주식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같은 주식들 고려해 주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레이딩으로 비트코인 매매 타이밍 한국 분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가능할까요? 사실 한국 시장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볼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이분들이 이제 내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단기 매매를 통해서 내가 이 자산의 고점과 저점을 분석하고 내가 넣었을 때는 저점이고 내가 팔았을 때는 고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거죠.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많이 벌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어떤 분들은 정말 자체 알고리즘이나 자체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룩하신 분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절대 삶과 병행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내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국 이 부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노동을 통한 어떠한 부의 인플로우가 필요하잖아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저점과 고점을 분석해서 잘 맞추는 것이 내 부를 조금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외로서는 내가 하나의 이 노동의 사이클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어떻게 다른 부의 파이프라인을 고민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인플로우 속에 더 많은 돈을 넣는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겠죠.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인플로우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인플로우를 제한된 상황 속에서 내가 내 타점을 효율화할 것이냐 라는 두 개의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제한된 수익 속에서 더 많은 부를 굴려나가겠다, 이 눈덩이를 키워나가겠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게 최근 한국 상황에서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단기 트레이더로 살았을 때 우리가 과연 그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할 때 저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가 이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이제 투자 데이터를 만드는 어떤 그래픽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2002년부터 2022년까지 S&P 500에 투자를 했다면,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상승한 10일을 놓쳤을 때, 가장 상승한 20일을 놓쳤을 때부터 해서 60일을 놓쳤을 때까지 우리의 포트폴리오 1만 달러를 넣었을 때 얼마가 되었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넣어놨을 때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사이즈는 6만 약 5천 달러, 5만 5천 달러가 되는 수익을 우리가 저 S&P 500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긴 기간, 약 20년의 기간 통해서 만약 최고의 10일을 놓쳤다면 우리의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투자 수익은 약 절반도 넘게 줄어서 약 29,700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산을 10일 동안 시장에서 빼놓았다라는 것만으로 절반 이하로 우리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최고의 10일, 그러니까 가장 높이 상승했던 10일이 7일이
약세장 속에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데 그러한 와중 속에서 올랐던 7일이 우리가 저 큰 차이, 약 35,000달러에 달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날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저 하락장 속에서 최고의 7일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 저 시간을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를 잡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하루의 차트 속에서 타점을 잡는다. 심지어 우리의 일상을 하는 속에서 라는 것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투자를 많이 시도해보기도 했고 저는 사실 차트를 매일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기자 일을 하기도 했고 이 데이터 매일같이 보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뉴스까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어렵고 일가는 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건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올바른 자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 자산과 함께 나의 삶, 나의 캐시 인플로우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결국 올바른 투자 방법,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키워나가는 방법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에 올인을 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나의 포트폴리오 속에서 이 자산의 비중, 비트코인의 비중을 키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천천히 투자해야 되는 방법은 알겠는데 비트코인이 어쨌든 더 오른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 CEO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걸로 아는데 100만 달러 간다고 언급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아마 뭐 그게 뭐 동네 뭐 작은 동네의 뭐 CEO도 아니고 정말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잖아. 돈나무 누나는 그렇게 전망한 이 근거가 있을 텐데. 네네. 뭘까요? 그리고 기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꼭 가지셔야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가져갈 것이냐, 어떤 포지셔닝, 어떤 역할을 가져갈 것이냐를 스스로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캐시우드 씨의 그 전망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떠한 역할을 가져갈 것이다를 기반으로 제시를 하는 전망입니다. 100만 달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이 100만 달러보다 높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고 얼마요? 약 148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고점이 약 7만 달러 조금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었었죠. 그 고점의 기준으로도 약 20배가 오를 거다 라고 전망한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게 그 이유를 보면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이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 2030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를 전망한 그 미래 가격이 되는 거죠. 강세장과 약세장과 목표 기준이. 네. 기준 목표 가격에서도 캐시우드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는 이 비트코인이 약 7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네. 약세장에서도 26만 달러가 될 것이며 강세장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148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20억. 20억. 한국에서 1억 올랐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을 때보다 20배가 더 오른다. 최근에 행복해지는 상상이 떠오르네. 비트코인이 강남 아파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멘트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런 이야기가 이러한 내용에 기반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캐시우드 씨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는 이 비트코인 가치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거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떠한 역할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또 계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의 공급량, 총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공급은 이 세상 속에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어느 역할을 가져갈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에 따라서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캐시우드 씨는 아크 인베스트는 이 시장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 미래 기업의 자금, 송금 자산, 국가의 보유국, 신흥국 통화, 경계의 어떤 통화, 화폐 활용 수단, 어떤 압류에 대한 저항 자산, 혹은 기관 투자 기반, 디지털 금과 같은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어느 비중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디지털 금의 역할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 그래도 가치조상 수단으로서 쓸만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우리가 봤을 때 5년 전보다 지금이 많을 것이며
10년 전보다 지금이 많을 겁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미래는 얼마나 더 많아질 것이냐를 기반으로 비중을 계산해 본 것이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미국에서는 이미 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승인이 났고, 결국 지금보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더 적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 가지는 역할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해 준 겁니다. 신흥국 통화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비트코인 우리가 자산으로서 쓸 수 없다, 화폐로서 쓰기에는 솔직히 부족한 점이 정말 많다라고 판단을 하죠.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뭐 결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카드 쓰면 되는데 훨씬 편하고 있는데 왜 굳이 저걸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죠. 원화의 인플레이션, 원화의 가치 하락은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인플레이션 국가들이 사실 세상에 존재하죠. 그러한 국가들에서는 택시를 탔을 때와 택시를 내릴 때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확 달라져 있다. 오늘 사야 되는 가치가 내일 사야 되는 가치와 전혀 달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진 변동성 오히려 굉장히 나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는 역할에 기반해서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앞서서 캐시우드가 예상하는 아크 인베스트가 예상하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 전망, 그리고 비트코인이 강남 아파트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